나의 밤은 언제나 식탁 위에서 시작되었다. 어둠이 내린 것일 나는 낡은 식탁에 홀로 앉아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담긴 하얀 종이들을 내려다보곤 했다. 병원에서 날아온 끝도 없는 고지서들,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의학 용어들과 그보다 더 이해하고 싶지 않은 무자비한 숫자들의 행렬. 그 숫자들은 마치 내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매일 밤 나를 짓눌렀다. 나는 소리 없이 한숨을 삼켰다. 옆방에서는 내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아픔인 딸 다솜이가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6살, 한창 뛰어놀고 웃고 제잘거려야 할 나이. 하지만 나의 다솜이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이름의 병마와 벌써 1년째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모두 빠져버렸고 한때는 포동포동했던 뺨은 헬쑥하게 여위어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도, 쓴 약을 삼킬 때도 녀석은 입술을 꽉 깨물고 오히려 나를 보며 엄마, 나 괜찮아 하고 웃어 보이는 속 깊은 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돈이었다. 아이의 생명을 이어주는 항암제와 수많은 검사들,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어김없이 이 지긋지긋한 고지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긱!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박지훈 씨였다. 그는 오늘도 회사 야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의 어깨는 나와 다솜이의 삶의 무게에 짓눌린 듯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다녀왔어. 수진아, 고생했어요. 여보, 얼른 와서 밥 먹어요. 나는 식탁 위에 고지서들을 황급히 치웠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그에게까지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를 위해 미리 끓여둔 김치찌개를 데웠다. 우리의 저녁상은 언제나 단출했다. 찌개 하나와 김치, 그리고 밥 2공기.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를 나누었다. 다솜이는 오늘 괜찮았어. 응, 낮에는 컨디션 좋았어요. 당신이 사준 동화책 하루 종일 읽더라고. 다행이다. 그는 내 밥그릇 위로 찌개에 몇 개 있지도 않은 두부를 조용히 올려주었다. 나는 그런 그의 마음이 고마워서 애써 웃어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우리의 침묵 속에는 사랑한다, 힘내자, 미안하다, 고맙다는 수만 가지의 말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과분할 만큼 좋은 남자였다. 그리고 다솜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아빠였다. 식사를 마친 후 잠들어 있던 다솜이가 악몽이라도 꾸었는지 칭얼거리며 깨어났다. 엄마, 무서워.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시달려 눈이 벌겋게 충혈된 그가 피곤한 기색도 없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공주님, 왜 그럴까? 아빠가 우리 다솜이를 지켜주러 왔지. 그는 다솜이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 호랑이와 곶감을 아주 실감나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어흥, 내가 바로 이 산의 왕, 호랑이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는 우렁찬 호랑이 목소리를 냈다가 아이고, 호랑이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하며 할머니의 간드러진 목소리를 흉내냈다. 그의 그 우스꽝스러운 연기에 다솜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그 웃음소리, 그것이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나는 방문에 기댄 채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족을 위해 소진하고 있었다. 다솜이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가 지친 몸으로 셔츠를 벗을 때였다. 나는 언제나처럼 그의 가슴에 걸려있는 작은 은색 로켓 펜던트를 보았다. 그것은 그가 나와 연애하던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몸에서 뗀 적이 없는 그의 유일한 액세서리였다.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세공이 돋보이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펜던트. 나는 예전부터 그 펜던트가 궁금했다. 여보, 그 펜던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말해줄 수 있어요. 내 그 질문에 그의 얼굴에서 순간 모든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깊고 낯선 슬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그는 가슴에 걸린 펜던트를 아주 소중하다는 듯이 손으로 감싸 쥐었다. 미안해, 수진아.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이것만큼은 아직 당신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왜요? 대체 뭐길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아주 먼 곳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이건 내가 등지고 떠나온 또 다른 삶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야. 내가 등지고 떠나온 삶. 그의 그 알 수 없는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아주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수진아, 내게 중요한 삶은 오직 지금 당신과 우리 다솜이와 함께하는 이 삶뿐이니까. 그는 애써 웃으며 나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품에 안겨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껴야만 했다. 나의 남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그에게는 내가 모르는, 내게조차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굳게 닫힌 은색 로켓 펜던트처럼 나만이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방이 하나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그는 잠이 들어서도 무의식 중에 가슴팍에 그 펜던트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어둠 속에서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당신이 등지고 떠나온 그 삶이란 대체 무엇이었나요? 수많은 질문들이 내 머리쇼속을 맴돌았지만 나는 그 어떤 질문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위태로운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남편과 나의 딸과 함께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머지않아 우리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이 남자의 곁에서 조용히 잠들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의 희망은 언제나 병원에서 산산조각이 나곤 했다. 다솜이의 담당 주치의는 우리 부부를 진료실로 불렀다. 그는 아주 무겁고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았다. 1차 항암 치료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의 몸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더 독하고 더 강력하고
그리고 훨씬 더 비싼 2차 항암 치료 혹은 골수 이식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 골수 이식을 준비하게 될 경우 수술비만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억, 의사의 그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와 내 남편이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액수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왔다. 하늘은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눈부시게 맑았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식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병원비 고지서들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다. 내가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 남편 지훈 씨가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수진아, 나 결심했어. 나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함께 아주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가 밤에 대리운전을 시작해야겠어. 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지금도 매일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런데 대리운전까지 하면 당신 몸이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괜찮아. 나 강철 체력이잖아. 걱정 마. 그는 애써 웃어 보였다. 우리 다솜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응? 나는 그의 그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반대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나의 남편은 우리 가족의 희망을 위해 그의 몸을, 그의 시간을, 그의 영혼을 팔기 시작했다. 그의 새로운 이중 생활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되고 처절했다. 그는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상사의 잔소리를 들어가며 일을 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어두운 도시의 거리로 나가 술에 취한 사람들을 그들의 안락한 집으로 데려다주는 이름 없는 대리운사가 되었다. 나는 매일 밤 그가 돌아오기를 잠들지 못하고 기다렸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옷에서는 언제나 낯선 사람들의 술 냄새와 담배 냄새,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풍겨왔다. 오늘은 어땠어요? 힘든 손님은 없었고 괜찮았어. 다들 점잖은 분들이었어. 그는 언제나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처럼 날마다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벌어오는 몇만 원의 돈과 그의 꺼져가는 생명을 맞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다. 그날따라 그는 유난히 더 늦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그는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랐다. 그는 지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아주 크게 충격을 받고 겁에 질려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놀라 달려가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그날 밤 있었던 그 기묘하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늘 마지막 콜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남의 아주 고급스러운 배서 부른 콜이었지.
손님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 돈이 많아 보이는 남자였어. 술에 너무 취해서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의 부축을 받고 간신히 차에 탔지.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채 타자마자 나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아니,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이라도 다시 만난 사람처럼 차를 모는 내내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저 백미러를 통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지. 나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어. 목적지는 평창동에 있는 성처럼 거대한 고급 빌라였어. 내가 빌라 앞에 차를 세우자 그가 갑자기 내 팔을 덥석 붙잡았어. 진우 씨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자신의 팔을 감싸 쥐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를 쳐다봤지.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 그리고는 내게 말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내게 오늘 밤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라고 말했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한테? 같이 가자고요? 응. 나는 그가 나를 남자로서 그런 대상으로 보고 수작을 거는 거라고 생각했어. 너무 소름이 끼치고 역겨워서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서 도망치듯 내렸지. 비서가 내 손에 돈을 쥐어주었지만 얼마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충격과 분노에 몸을 떨고 있는 내 남편을 부둥켜 안아주는 것밖에는 괜찮아요. 여보, 잊어버려요. 그냥 술 취한 늙은이의 주정이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우리는 그날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오전 10시 우리의 낡고 비좁은 아파트 앞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길고 아주 새까만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차에서 어젯밤 남편이 말했던 그 젊은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그는 우리 집에 낡은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주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박지훈 씨, 댁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유진그룹 한태석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유진그룹 한태석 회장. 어젯밤에 그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그룹의 회장이었다니. 어젯밤 저희 회장님께서 박지훈 씨에게 큰 실례를 범하셨습니다. 회장님을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내게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전하는 작은 성의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명함과 함께 한태석 회장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묵직한 명함 한 장을 함께 건넸다. 회장님께서 꼭 한번 따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나는 멍하니 그가 건넨 봉투와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봉투 안에는 수표 다발이 들어있었다. 500만 원. 내 남편이 한 달 내내 밤잠을 설치며 버는 돈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이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상황인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재벌 회장이 왜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인 내 남편에게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그의 그 알 수 없는 말, 너와 함께 가고 싶다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평범했던 불행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거대하고 더 위험하고 더 끈적끈적한 재벌가의 비밀이라는 새로운 지옥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의 손에 들린 그 명함이 지옥의 초대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의 작은 집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와 묵직한 명함 2장이 마치 불길한 신주 단지처럼 며칠 동안이나 놓여 있었다. 500만 원이라는 돈, 그 돈은 우리 딸 다솜이의 한 달치 항암 치료 비용과 맞먹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또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었다. 남편 지훈 씨는 그 돈을 당장이라도 병원비에 보태고 싶어 했다. 수진아, 그냥 이 돈 우리 다솜이를 위해 쓰자. 그 회장이라는 사람, 그냥 술김에 벌인 해프닝으로 잊어버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면 되잖아. 이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보상금 같은 거니까.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내 마음속의 불안감이 그것이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안 돼요. 여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특히 저렇게 높은 사람들이 주는 돈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지도 몰라요. 위험이라니 그 사람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무슨, 그 사람은 당신을 알아요. 당신 이름도, 우리 집 주소도, 그리고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이 돈 단돈 10원도 쓸 수 없어요. 나의 단호한 태도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그가 파놓은 것인지 아니면 신이 내린 것인지 모를 그 미지의 동아줄을 함께 잡아보기로. 다만 나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반드시 함께 갈 거예요. 당신을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나는 유진그룹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한태석 회장님과의 면담 약속을 잡았다. 비서는 회장님께서 우리를 즉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며 바로 다음 날 오전으로 약속을 잡아주었다. 다음 날 나와 지훈 씨는 우리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점잖아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초라한 옷차림은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유진그룹 본사 빌딩의 위용 앞에서 너무나도 왜소해 보였다. 마치 다른 행성에라도 온 것처럼 우리는 어리둥절하게 그 건물의 거대하고 반짝이는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우리는 비서의 안내를 받아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궁전에 가까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방 안에는 내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가의 미술품들과 가구들이 주인의 권위를 과시하듯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태석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날 밤에 흐트러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기품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날 밤과 똑같았다. 그는 지훈 씨를 아주 깊고 아주 슬프고 그리고 아주 그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맞은편 소파에 쭈뼛거리며 앉았다. 먼저 지난밤의 무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내가 술이 과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지훈 씨가 황급히 대답했다. 그리고 이 봉투는 제 사과의 의미일 뿐 다른 뜻은 없으니 부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따님의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그는 다솜이의 병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 회장님, 저희가 오늘 찾아온 것은 지훈 씨가 무어라 말을 꺼내려던 순간 회장님이 그의 말을 막았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왜 박지훈 씨를 보자마자 그런 신뢰를 범했는지 궁금해서 오셨겠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두 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군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큼지막한 액자 하나를 우리 쪽으로 돌려놓았다. 그것은 한 젊은 여자의 초상화였다. 사진 속의 여자는 20살 남짓 되어 보였다. 그녀는 아주 맑고 총명해 보이는 눈과 오똑한 코,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슬픈 듯 혹은 화난 듯 아주 오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사진 속의 여자는 내 남편 지훈 씨와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었다. 성별만 다를 뿐. 마치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이 아이는 내 딸 유라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슬픔에 잠겨 낮게 울렸다.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내 곁을 떠나간 내 유일한 딸이지요. 그는 지훈 씨를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난밤 내가 박지훈 씨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유령을 본 줄 알았어. 죽은 내 딸이 남자가 되어서 내 앞에 다시 나타난 줄 알았단 말이오. 그 정도로 당신은 내 딸 유라와 똑같이 생겼어. 이것이 그가 그토록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기묘한 행동의 이유였다. 나의 남편이 그의 죽은 딸과 똑같이 닮았다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나와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충격 속에서 서로의 얼굴과 액자 속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장실 문이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그리고 한 젊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회장님과는 달리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의 남자였다. 아버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는 방 안의 낯선 분위기와 우리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 민규야, 왔느냐? 이분들은 누구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나 함부로 집무실에 들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벌레라도 보는 듯한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가 바로 이 집안의 황태자이자 유진그룹의 실세, 한민규 전무였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딸 유라의 액자에가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지훈 씨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아주 짧은 순간 경악과 함께 짙은 저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저런 자를 왜 이곳에 데려오신 겁니까? 그가 아버지를 향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민규야, 진정하거라. 이분들은 내가 초대한 손님이다. 손님이요 하. 민규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는 회장님을 무시하고 지훈 씨에게 다가와 그의 면전에 대고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어디서 우리 죽은 동생 얼굴이랑 비슷하게 성형 수술이라도 하고 와서 슬픔에 빠진 우리 아버지 등이라도 처먹으려는 전문 사기꾼이야?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 민규야, 그만하지 못할까? 회장님이 소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세상에는 아버지처럼 순진한 사람들의 슬픔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버러지 같은 놈들이 널려 있다고요. 당장 저 자들을 이 방에서 내쫓으세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끔찍한 전쟁터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험한 비밀의 문을 열어버린 것이다. 회장님은 결국 지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했다. 두 분,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게. 미안하네. 내가 다시 연락하겠네. 나와 지훈 씨는 그들의 싸움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거대한 빌딩을 나와 다시 우리의 초라한 현실로 돌아왔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똑같은 질문을 읽을 수 있었다. 죽은 딸, 한유라. 그녀는 누구이며 어떻게 죽었는가? 왜 그녀의 오빠는 그녀를 닮은 내 남편을 그토록 증오하고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내 남편 가슴에 걸린 그 은색 로켓 펜던트는 이 모든 비밀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우리의 작은 불행은 이제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한 재벌가의 비극적인 과거와 위험한 비밀 속에 깊숙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유진그룹 본사에서 돌아온 후 나와 남편의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낯선 중력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 우리의 하루는 한태석 회장이라는 거대한 태양의 궤도를 속수무책으로 맴도는 작은 행성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정말 나랑 그렇게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지훈 씨는 마치 거울 속의 자신을 처음 본 사람처럼 몇 번이고 나에게 되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함께 아주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내 성별만 다를 뿐 눈, 코, 입, 모든 것이 당신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말도 안 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자신의 가슴에 걸린 은색 로켓 펜던트를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 펜던트 안에 이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차마 그에게 열어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의 그 혼란 속으로 한태석 회장의 그림자가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가 우리 딸 다솜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온 것이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은 완납 확인서를 내밀었다. 따님이 앞으로 발생할 모든 치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간병비까지 유진그룹의 복지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박지훈 씨와 김수진 씨께서는 더 이상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그 말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병원비, 지난 1년간 우리 부부의 숨통을 조여오던 그 지긋지긋한 족쇄, 그 족쇄가 이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한순간에 풀려버린 것이다. 기뻐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하고 더 질긴 보이지 않는 족쇄에 내 영혼이 꽁꽁 묶여버린 기분이었다. 이것은 선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황금으로 만든 감옥이었다. 그의 비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최고급 한지에 쓰인 정중한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오늘 저녁 회장님께서 두 분과 따님을 평창동 자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가족들끼리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은 다솜이를 데리고 그의 성으로 향했다. 다솜이는 난생 처음 타보는 고급 세단과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에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다. 나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이 화려함이 결국 우리 가족의 영혼을 갉아먹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평창동의 저택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고요하고 또 슬퍼 보이는 곳이었다. 집 안은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아주 잘 꾸며진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어서 들어오게 한태석 회장님이 현관문 앞에서 우리를 직접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회사에서 보았던 그 위엄 대신 손주를 맞는 할아버지의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다솜이로구나. 참 예쁘게도 생겼다. 그는 다솜이를 아주 소중한 보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리고는 집안의 고용인들에게 아이를 위한 장난감과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우리가 식당으로 안내되는 동안 나는 복도에 걸린 수많은 액자들을 보았다. 그곳에는 한태석 회장의 젊은 시절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민규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서 아주 밝게 웃고 있는 한 소녀의 사진이 유독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유라, 그녀는 정말 내 남편 지훈 씨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다. 나는 멈춰 서서 그녀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유라, 발레복을 입고 있는 유라, 말을 타고 있는 유라. 그녀는 이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눈부신 공주님이었던 것이다. 저녁 식사는 아주 조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함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위태로워 보였다. 아들 민규 씨는 그 자리에 없었다. 회장님은 다솜이의 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놓아주며 끊임없이 지훈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박지훈 씨는 어릴 때 뭘 제일 좋아했나, 음악은 어떤 음악을 즐겨 듣지? 그의 모든 질문은 죽은 딸 유라와 내 남편 지훈 씨 사이에 공통점을 찾으려는 절박한 시도처럼 느껴졌다. 지훈 씨는 그 모든 질문에 아주 짧고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그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듯했다. 그는 연신 자신의 가슴에 걸린 은색 로켓 펜던트만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회장님은 거실 벽난로 앞에 앉아 우리에게 딸 유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유라는 물을 참 좋아했지. 여름만 되면 저기 가평에 있는 우리 집 별장 호수에서 보트 타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어. 그의 목소리가 슬픔에 잠겨 가늘게 떨려왔다. 그날도 그랬지. 10년 전 그 끔찍했던 여름날, 유라는 친구 한 명과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풍우가 몰아쳤지.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경찰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한 단순 실족 사고라고 결론 내렸지. 하지만 나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내 딸이 그렇게 허무하게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슬펐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유라와 함께 보트를 탔다는 그 친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친구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남자였는가? 여자였는가? 나는 그 질문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그때 회장님께서 지훈 씨에게 단둘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지훈 씨는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그들을 기다렸다. 서재의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지훈 씨, 내가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자네만 괜찮다면 가끔, 아주 가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나? 내가 자네를 내 아들로 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저 내 죽은 딸 유라를 대신해서. 회장님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지훈 씨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창백하고 굳은 표정으로 서재에서 걸어 나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이 모든 비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그에게 던져야만 했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턱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여보, 내가 그를 불렀다. 10년 전 그 여름날 유라 씨와 함께 보트에 타고 있었던 그 친구.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혹시 당신이었어요. 내 질문에 그의 어깨가 아주 크게 움찔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앞만 바라보며 운전대만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쥘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의 뺨 위로 아주 조용히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 한 줄기를.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나의 남편, 그는 한태석 회장의 죽은 딸 한유라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유일한 증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끔찍한 과거로부터 지난 10년간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이 모든 비극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나의 침묵은 남편의 긍정이었다. 그가 바로 10년 전 한유라라는 여자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유일한 증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지난 10년간 깊은 공포와 죄책감 속에 숨긴 채 살아왔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의 집에는 또 다른 종류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예전의 침묵이 돈에 대한 걱정과
아이의 병에 대한 슬픔이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무게였다. 지훈 씨는 더욱더 깊은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말이 없어졌고 웃음을 잃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질러댔다. 그의 가슴에 걸린 은색 로켓 펜던트는 그가 잠든 사이에도 그의 손 안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다그치거나 추궁할 수가 없었다. 그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스스로 그 굳게 닫힌 비밀의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태석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다음 주말이 딸 유라의 10주기 기일이라고 했다. 그는 가평에 있는 가족 별장에서 조촐한 추모식을 열 계획이며 우리 부부도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해 주었으면 한다고 정중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여보, 우리 꼭 가야만 할까요?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에게 물었다. 가평의 그 별장, 유라가 사고를 당했다는 바로 그 장소. 그곳은 지훈 씨에게 끔찍한 트라우마의 공간일 터였다. 네.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것도 내가 져야 할 빚의 일부일 테니까.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약속한 주말, 우리는 가평의 별장으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나 북한강을 끼고 달리는 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강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지훈 씨는 운전대를 잡은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손은 어느새 또다시 가슴팍의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우리는 별장에 도착했다. 그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아주 고요하고 아름답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공간이었다. 넓은 정원과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하얀색 셔의 2층 집. 하지만 집 안 곳곳에는 주인을 잃은 슬픔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는 듯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한태석 회장님, 그리고 그의 아들 한민규 전무.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추모식은 아주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다. 거실 벽난로 위에는 활짝 웃고 있는 유라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회장님은 그 사진 앞에 서서 딸을 향한 그리움이 담긴 짧은 추도사를 읊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추모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 씨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의 팔을 붙잡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공식적인 추모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정원에 모여 조용히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지훈 씨가 내게 말했다. 나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원을 빠져나가 호수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혼자 두면 안 돼. 나는 직감했다. 나는 다른 가족들 몰래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한민규 전무. 그 역시 아주 차가운 눈으로 지훈 씨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지훈 씨의 뒤를 따라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뒤를 더 은밀하게 밟기 시작했다. 지훈 씨는 호숫가의 낡은 보트 선착장 앞에 멈춰 섰다.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 바로 그 장소일 터였다. 그는 무너질 듯한 모습으로 난간에 기댄 채 텅 빈 호수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민규가 유령처럼 그의 등 뒤에 나타났다. 여긴 어쩐 일이지? 민규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지훈 씨는 그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형님, 추억 여행이라도 오셨나? 10년 전 네가 내 동생을 죽인 바로 이 자리로. 아닙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지훈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사고하. 민규는 비웃음을 흘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래, 사고였지. 아주 운이 좋은 사고였어. 너 같은 구와 논팽이가 감히 내 동생을 넘본 대가로는 아주 가벼운 처벌이었지. 그는 지훈 씨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런데 넌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내 동생은 저 차가운 호수 밑바닥에서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데 너 같은 유령은 그때 같이 죽었어야 했어. 그런데 왜 다시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는 거야. 그의 눈은 사리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똑똑히 들어. 박지훈. 그는 지훈 씨의 귓게 아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넌 죽었어야 할 유령이야. 쥐 죽은 듯이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갔어야 했다고. 그런데 다시 기어나와 우리 아버지의 동정심이라도 얻어서 한몫 챙겨보려고. 좋아.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지. 우리 아버지가 내 그 불쌍한 딸년 병원비라도 대주신다면서 그 돈 받고 꺼져.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네가 여기서 더 욕심을 부려서 우리 아버지를 충동질하고 10년 전 그 일을 다시 파헤치려 든다면. 그는 말을 멈추고 지훈 씨의 뺨을 아주 모욕적으로 툭툭 쳤다. 내 아내, 그리고 내 그 아픈 딸년 밤길 조심해야 할 거야.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법이거든. 10년 전 이 호수 위에서처럼 말이야. 내 말 알아들었나?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그는 10년 전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였음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었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공포와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민규는 마지막으로 지훈 씨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별장 쪽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선착장에는 지훈 씨 홀로 남았다. 그는 모든 기력을 다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에 걸린 은색 로켓 펜던트를 꺼내 열었다. 나는 처음으로 보았다. 그 펜던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 안에는 활짝 웃고 있는 한유라의 아주 작은 흑백 사진이 담겨 있었다.
나의 남편,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첫사랑이자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그 여자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는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의 그 처절한 울음 앞에서 나는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나무 뒤에서 함께 울었다. 하지만 나의 눈물 속에는 슬픔과 함께 아주 차갑고 아주 단단한 결의가 굳어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저렇게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저 악마 같은 인간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남편과 내 딸,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제 내가 직접 싸울 것이다. 나의 나약했던 마음 속에서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강인한 아내와 어머니의 이름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가평 별장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한민규라는 악마의 위협과 남편의 깊은 절망, 그리고 나의 타는 듯한 분노가 뒤섞인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지훈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10년 전 그날의 트라우마에 다시 갇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는 우리는 도망쳐야 해 라는 말만이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수진아, 우리가 여기서 더 버티면 다 죽어. 그 인간은 정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놈이야. 내가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는 공포에 질려 어린아이처럼 내게 매달렸다. 다솜이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할게. 제발, 나 또다시 내 눈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그를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10년 전 그는 사랑하는 연인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다시 그 공포 속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의 고통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한민규의 압박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집요하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지훈 씨의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그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다는 전화였다. 누가 봐도 한민규의 압력이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에는 우리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아주 미안하고 곤혹스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재건축 허가가 났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아주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 사회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우리의 생계수단과 우리의 보금자리가 하나씩 파괴되고 있었다. 한민규는 우리에게 도망치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훈 씨는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봤지? 내 말이 맞았잖아. 우리는 저 괴물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뿐이야. 당장 짐을 싸자. 수진아, 더 늦기 전에 나는 그의 그 절망적인 모습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이대로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을 패배자의 그림자 속에서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짐을 싸는 대신 그의 앞에 마주 앉았다. 나는 그의 두 손을 아주 단단하게 붙잡았다. 여보, 내가 그를 아주 힘주어 불렀다. 내 말 잘 들어요.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수진아, 만약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면 우리는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해요. 한민규라는 인간의 그림자 밑에서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당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다솜이를. 그런 겁쟁이 아빠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냐고요.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싫어요. 나는 내 남편이 내 딸의 아버지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쫓기는 비겁한 도망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의 가슴에 걸린 은색 로켓 펜던트를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다. 당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한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죠. 아이리네, 괜찮아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큰 고통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비겁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너무 어렸고 너무 힘이 없었을 뿐이야. 당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이었던 거지. 내 위로에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보, 이제는 당신 혼자가 아니잖아요. 당신 곁에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분, 유라 씨도 분명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도망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싸워요. 당신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50년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고 우리 다솜이의 아빠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줘요. 제발 나의 그 진심 어린 호소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아주 한참을 울었다. 그의 울음 속에는 10년 동안 묵혀왔던 모든 공포와 슬픔과 죄책감이 모두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참 후 그가 마침내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처음 보는 아주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은색 로켓 펜던트를 풀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펜던트를 열었다. 당신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 아주 오래전에 보여줬어야 했는데 내가 용기가 없었어.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펜던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주 맑고 아름다운 미소를 띤 한 젊은 여자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한유라, 내가 초상화로만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 씨는 내게 지난 10년간 그를 지옥 속에 가두었던 그 끔찍한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한편의 슬픈 동화 같았다. 고아였던 가난한 청년 박지훈과 재벌 그룹의 외동딸 한유라. 그들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미치도록 사랑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유라의 오빠인 한민규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한민규는 지훈 씨의 가난과 출신을 비웃으며 그를 벌레 보듯 대했고 동생에게서 떨어지라고 몇 번이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그들은 한민규의 눈을 피해 작은 보트를 타고 둘만의 사랑의 도피를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보트 앞에 한민규가 악마처럼 나타났다. 그는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 자신이 몰던 스피드보트로 그들의 작은 보트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보트는 전복되었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이었고 유라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다. 민규 형은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협박했지. 만약 내가 그날의 진실을 단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낸다면 나 역시 유라처럼 호수 밑바닥에 수장시켜버리겠다고.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너무 무서웠어.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내 이름도 내 과거도 모두 버리고 유라의 사진이 담긴 이 펜던트 하나만 들고 그렇게 10년을 유령처럼 살아왔던 거야. 그의 고백이 끝났을 때 나는 그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과거의 사랑에 질투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의 그 지독했던 고통과 외로움에 함께 울어주었다. 바보. 내가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당신은 비겁했던 게 아니야. 당신은 그저 피해자였을 뿐이라고.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해요. 나의 그 말에 그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역사가 되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이 사진, 이건 그냥 추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증거예요. 억울하게 죽어간 유라 씨의 목소리라고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가요, 여보. 이제 싸울 시간이에요. 어디를 한태석 회장님께요. 그리고 경찰에요. 이제는 회장님께서도 당신의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아셔야만 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도망은 끝이 났다. 이제 진실의 심판대에 그 모든 것을 올려놓을 시간이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싸울 것이다. 남편의 고백이 끝난 후 우리의 작은 집에는 아주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지난 10년간 그를 짓눌러 왔을 그 끔찍한 비밀의 무게에 함께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한유라, 내 남편이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비극의 이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느끼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감싸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여보, 다 괜찮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그렇게 밤이 새도록 보듬어 주었다. 날이 밝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진실이라는 검을 손에 쥐고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동지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한태석 회장님께 긴급히 면담을 요청했다.
다시 찾아간 유진그룹의 회장실. 며칠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주눅든 외부인이 아니었고, 지훈 씨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 비극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당사자로서 그곳에 섰다. 한태석 회장님은 며칠 사이에 더 늙고 더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다. 두 사람, 무슨 일인가? 꼭 할 이야기가 있다고. 지훈 씨는 나의 손을 꼭 잡은 채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0년 전 유라 씨의 사고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밤 내게 고백했던 모든 것을 회장님 앞에서 다시 한번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이 유라 씨의 비밀 연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민규 전무가 질투에 눈이 멀어 의도적으로 보트를 들이받아 자신의 여동생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회장실 안에는 지훈 씨의 떨리는 목소리와 나의 흐느낌, 그리고 점점 더 거칠어지는 회장님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허공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하얀 가면 같았다. 거짓말. 한참 후에야 그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 민규가 제 여동생을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지독한 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한민규가 들어왔다. 그는 아마도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달려온 듯 했다. 이 사람들이 또 아버지 앞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속지 마세요. 이놈들은 돈을 노리고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는 전문 사기꾼들이라고요. 그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모함하려 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딸 유라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내 딸, 내 가여운 딸, 유라, 이 애비가 미안하다. 내 자식 놈이 내 자식을 죽이는 이 끔찍한 지옥을 나 혼자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내 딸을 2번 죽인 셈이야. 그의 그 처절한 절규 앞에서 한민규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의 모든 거짓말이 아버지의 그 눈물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한태석 회장님은 더 이상 재벌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식의 끔찍한 비밀을 마주하게 된 비통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비서를 통해 경찰청장을 직접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고 아주 차갑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유진그룹의 한태석이요. 지금부터 내 아들 한민규를 10년 전 자신의 여동생 한유라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소. 당장 내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시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정의로운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한민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재벌 2세, 친동생 살해 혐의로 구속. 모든 뉴스와 신문은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지훈 씨의 증언과 회장님이 동원한 그룹의 모든 증거들 앞에서 한민규의 범죄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결국 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왕국은 결국 그 자신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한태석 회장님께서 우리의 작은 아파트로 직접 찾아오셨다. 그는 초라한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우리 부부에게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에게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큰 죄를 지었네. 그는 먼저 지훈 씨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아니, 이제는 내가 자네를 아들이라고 불러도 되겠나. 내가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네. 10년 전 자네가 그 끔찍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조금만 더 자네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자네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살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못난 늙은이를 부디 용서해주게. 그리고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진아, 너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너희 부부가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나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구나. 그는 우리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것은 돈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진 마음의 빚이다. 부디 이것으로 다솜이의 병을 고쳐다오. 그리고 너희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그는 우리를 그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내가 내 딸 유라를 잃었지만 하늘에 있는 내 딸이 내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를 다시 보내준 것 같구나. 그의 진심 어린 그 말에 우리는 또다시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다솜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의사는 우리에게 다솜이의 몸에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는 꿈만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의 딸이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훈 씨 역시 조금씩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회장님과 함께 유라 씨의 무덤을 찾아가 10년 만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인 나와 딸 다솜이의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로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쓰기로 그는 회장님과 함께 유라 하늘 재단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들이 돈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재단이었다. 그의 비극이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한 희망이 된 것이다. 나의 길고 길었던 폭풍은 마침내 완전히 지나갔다. 그리고 그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 위로 아주 따뜻하고 눈부신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뒤늦게 찾아온 정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희망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안겨주었다.